수필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 피천득 문장의 아름다움 제1편 영상에서는 이 책에 실려 있는 8개 장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모두 173절의 멋진 문장이 이렇게 뽑아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1장 그리고 제2장에 있는 멋진 문장 가운데에서 한 장마다 3개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2편에서는 제3장하고 4장, 5장에 있는 멋진 문장 가운데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장의 제목은 조약돌과 조갑이 그러나 산호와 진주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인연, 작은 것들의 소중함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조약돌과 조갑이 산호와 진주가 뭐냐? 그거는 이제 이 비선생님의 수필집 인연의 서문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죠? 이제 바닷가에 가서 산호와 진주를 원래 꿈꾸었지만은 산호와 진주를 캐려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겁도 많고 해서 못 들어가니까 그 대신으로 조약돌과 조가비를 주워가지고 온다. 그런데 내가 죽은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빛을 발하면서 산호와 진주 못지않게 보인다. 이제 이런 서문이죠. 이 서문이 참 명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산호와 진주는 원래 이제 비 선생님께서 처음에 책을 내셨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책을 내셨을 때, 그때는 일조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냈는데요. 그때 제목입니다. 그때는 산호와 진주라는 제목 안에다가 시, 수필을 다 넣어놨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1980년대쯤에 다시 일조각에서 시와 수필을 분별을 해가지고 책을 2권으로 다시 냈어요. 그래서 시는 금화 시선, 그 다음에 수필은 금화 문선 이렇게 냈죠. 그러나 서문은 역시 산호와 진주 때의 서문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판을 내면서 하면서 서문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 서문도 참 재미있어요. 원래 산호와 진주에 같이 있던 시와 수필을 따로 내게 되었다. 이렇게 해놓고서 집은 떨어졌어도 이웃에서 살 것이다. 정말 유머러스 하죠. 분달했는데 그러나 가까운 데서 살 것이다. 이렇게 2줄짜리 짧은 서문을 쓰셨죠. 그래서 이 제3장이 조약돌과 조갑이 그러나 산호와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서문 중에서 멋진 구절을 도입부 구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산호와 진주가 나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 예쁘지 않은 아기에게 엄마가 예쁜 이름을 지어주듯이 나는 나의 이 조약돌과 조가비들을 산호와 진주라고 부르련다. 서문을 아무렇게나 쓰는 책에는 애정이 가지 않는다. 서문은 책의 얼굴과 같고 사람에게서 받는 첫 인상과 같은 것 어찌 한 글자인들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옛 선비의 문집 중에는 서문이 본문보다 널리 알려질 정도로 명문이 많았었다. 고문 진모에 실려있는 이 태백의 춘야연 도리원서가 그중 하나이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본편의 시들보다 더 널리 애송되는 것은 그의 순수성이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고, 윤오영 선생이 가람문선의 서를 최고로 예찬한 것 또한
서문을 읽는 것만으로 능히 본문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선생이 당신의 시와 수필을 한데 묶어 펴내면서 쓴 서문은 옛 선비의 정신을 이은 것으로서 비단에 꽃을 더한 금상첨화 격이라 할 만하다. 그때의 책 이름은 산호와 진주. 선생은 서문에서 산호와 진주를 당신의 소원이라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리하여 그 대신으로 조가비와 조약돌을 줍는다. 그로부터 작고 소담한 청초하고 몸 맵시 날렵한 여인 같은 수필의 세계가 나타난다. 선생이 당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수필을 쓰신 때는 한국 전쟁을 맞아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직후라고 한다. 난이어 학이어로 이어지는 고결하고 단아한 그 작품이 먹고 입고 잠자는 것만이 중요할 뿐 그 이상의 호사를 바라는 것이 사치였던 험난한 시절에 쓰여진 것이다. 그렇다. 고난 속에서도 고운 마음을 지켜냈기에 거기에 나의 노력과 아픔과 정성이 깃들어 있기에 삶은,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얻어낸 나의 조가비와 조약돌들은 고운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의 자식 같은 글들, 그 글들을 이제 와서 누가 산호보다 못한 조약돌이라 하겠는가? 진주보다 못한 조가비라고 하겠는가? 조약돌과 조가비를 빚어 산호와 진주로 바꿔낸 점에서 선생의 글은 천재의 그것들에 비견하여 아쉬울 것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생의 조약돌과 조가비는 후학들에게 다시 산호와 진주가 되었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인연, 자금, 아름다움. 선생의 인생을 구성하는 세 마디 말이다. 선생은 작지만 반짝이는 사건을 시줄로 삼고 곱고 연한 마음을 날줄로 삼아 인생이라는 천을 짠다. 그 배짜기가 인연이다. 그렇게 짜여진 인연으로서의 인생은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비단이다. 진리를 전하는 오래된 책은 말한다. 인연은 그물 같은 것이라고. 그물의 한 매듭을 당기면 모든 매듭이 출렁이듯이 한 매듭으로서의 나는 남들과 서로 연분 지어진 관계라고 그 책은 거듭 설명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 선생이 짓는 인연의 그물은 거미줄로 만들어진 그물이다. 선생과 맺어지는 인연들은 물고기 대신 아름다움을 건지는 연하고 부드러운 거미줄 그물에 맺혀진 맑은 이슬방울인 것이다. 맺히는가 하는 순간 이내 쓰러지는 이슬 같은 인생. 인생은 거미줄처럼 약하고 이슬처럼 잠깐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인생은 아름답다고. 아무리 세찬 소낙비라도 거미줄을 끊지는 못한다고. 비록 순간에 지는 이슬일지라도 그것은 티파니의 보석보다 황홀하다고 금화 선생은 말한다. 금화 문학은 작고 아름다운 인연이다. 나는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 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세계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세계라는 두 세계를 산다. 인연은 첫 번째 세계와 두 번째 세계의 관계를 이루는 다른 말이며 위의 글에서 수필가의 두 번째 세계는 다음 세 가지 보다 작은 세계로 나뉜다. 1. 끔찍이 사랑하는 몇몇 사람의 세계. 2.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 3.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세계. 그런데 금화 선생이 아닌 우리에게는 그 다음으로 4. 경쟁자의 세계. 5. 미워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 경쟁자의 세계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미워하는 사람들의 세계이다. 어쩌면 이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행히 금화 선생에게는 오가 없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화 선생이 끔찍이 사랑하는 몇몇 사람을 특별히 중시한다는 점이다. 금화 선생은 일과 일을 충분히 누린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순수와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는 무욕으로서 가능했으리라. 제4장의 제목은 진주빛 혹은 비둘기 빛입니다. 선생님이 수필이라는 수필에서 수필을 진주빛 혹은 비둘기빛이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지요. 부제는 오나우미, 멋과 아름다움입니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선생의 글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선생의 삶이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멀리는 셰익스피어를 위시한 영미의 시인들을 배우고 동북아 전통으로는 도연명을 비롯한 한문 고전문학을 훈습하였다. 위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더욱 높은 인물을 흠모하고 문학 작품 속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며 무엇보다 가까이 인연 지어진 엄마와 딸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적지 않이 누리셨다. 그리하여 고전적인 격조를 가지되 구투 문장에 떨어지지 않으니 동시대의 수필가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생생함이요 삶을 이야기하되 교훈으로 흐르지 않으니 방람 강기를 능사로 하는 학자의 글이 갖는 오만과 강제를 가벼이 넘어선다. 나는 오늘도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미소 짓고 한숨 짓는다. 미소는 표현에 있어서의 절묘한 약간의 무늬를 보면서 짓게 되고 한숨은 장작가로서의 내가 도저히 그 경지에 오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짓게 된다.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지는 것이다. 어린 독자들이야 누에를 어찌 알랴. 그가 내는 애과 그것이 고치로 지어지는 모양을 본 적이 있으랴. 누에는 뽕을 먹고 나서 잠을 잔다. 자고 나면 쑥 자란다. 그렇게 여러 번 먹고 잠을 잠으로써 성충이 된 누에는 입으로 액을 토해내는데 그것이 나중에 비단으로 짜여지는 실이 된다. 누에는 액체 상태인 그 실로 자신의 몸을 감싼다. 그것이 누에 고치이며 누에는 눈처럼 새하얀 그 고치 안에서 죽는다. 손가락 한마디만한 누에 고치 하나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는 1km가 넘는다고 한다. 섬섬옥수라는 말이 있지만 섬섬이라는 말은 아리따운 처녀의 부드러운 손보다 누에 고치의 가늘고 부드러운 실을 표현하기에 더 좋은 말일 것이다. 그 실로 만들어진 비단의 부드러움이야 처녀의 손등에 비해 부족할 것이 무엇이랴. 더욱 아름다운 것은 그녀들의 살결 위에 비단이 둘려지는 경우일 것이다. 훌륭한 수필 또한 그렇게 쓰여진다. 비단실처럼 섬섬한 사람의 마음이 잘 배어있고 잘 표현되어 있는 글이 좋은 수필인 것이다. 그 지점에서 금화 선생의 그리고 문학사에 남은 명편 소품 문장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배포 팔입을 걸치더라도 마음이 행운 유수와 같으면 곧 멋이다. 멋은 허심하고 관대하며 여백의 미가 있다. 받는 것이 멋이 아니라 선뜻 내어주는 것이 멋이다. 천금을 주고도 중국 소저의 정조를 범하지 아니한 통사 홍순원은 우리나라의 멋진 사나이였다. 이렇게 되면 멋은 곧 너그러움이다. 너그러움은 넉넉함에서 나오고 넉넉함은 쓰고 남는 것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요. 쓰고도 남기려면 많이 갖기보다는 욕심을 줄여야 한다. 다시 욕심이 적으려면 마음에 주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킬 용기와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결국 정신의 굳은 뼈대가 무엇이 되는 것이니 겉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렇듯 속으로 알차게 채워질 때만이 참되다. 이런 멋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기에 홍순원이 그리워지고 자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선생은 나와 함께 동행한 나의 큰 아들에게 엄자릉 이야기를 해 주셨다. 자릉은 엄광의 자이다. 엄광은 젊은 시절에 나중에 황위에 오른 광무제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다. 광무제가 황위에 오른 뒤 옛 친구인 그를 찾았지만 그는 성명을 바꾸고 숨어 살며 나타나지 않았다. 어렵사리 수소문을 하여 거처를 알아낸 광무제는 수레를 타고 그 처소로 출행하였다. 엄광은 황제를 예전에 친구를 대하던 때와 똑같이 대했다. 그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광무제는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 배를 어루만지며 자릉, 나를 도와줄 수 없겠는가? 라고 물었다. 엄광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응답하지 않더니 이윽고 눈을 뜨고 말했다. 옛날 요 임금은 성덕이 드러났지만 소부는 귀를 씻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지조가 있는데 황제인들 어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광무제는 내가 끝내 그대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며 그에게서 떠나갔다.
훗날 광무제는 엄광을 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우정을 나누며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황제가 엄광에게 간의 대부를 제수했지만 엄광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춘산으로 물러가 농사를 지으며 살다 생을 마쳤다. 후대의 중국인들은 그의 바람 같고 구름 같은 마음을 기려 그가 살던 곳에 큰 돌을 세우고 그를 새겼으니 선생의 덕은 산처럼 높고 강처럼 길다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뒤에 한 문장가가 선생지덕 산고수장 8자 중 덕자를 풍자로 고쳤다는 이야기를 나는 그때 금화 선생에게서 처음으로 들었다. 그렇다. 홍순원과 엄자릉의 처시는 너그러움이니 덕이니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풍요요 낭만인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위하는 것이 윤리라면 윤리는 동물에게도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서 순원과 자름의 풍요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 선생과 함께 우리는 멋있는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찬양한다. 마당에 꽃이 많이 피었구나. 방에는 책들만 있구나.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이 시의 제목은 도둑과 꽃이인데요. 이 도둑과 꽃이라는 제목이 없이 이 시를 읽으면 그 진미를 알 수가 없죠. 도둑이 도둑질을 하라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꽃만 피어있고 책들만 있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와서 꽃이라도 가져가겠다라고 하니 도둑도 참 착한 도둑이죠. 이런 도둑이 정말로 있을까? 없은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런 도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도둑을 상상할 줄 아는 시인이 있다는 점이다. 시는 사실을 쓰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일 수는 있는 것을 쓰는 시인은 이 점에서 신문기자와 구별된다. 또한 시인은 역사가와도 구별되고 철학자와도 구별되며 도덕가와도 구별된다. 역사가는 개인사를 다루지 않지만 시인에게는 자신만의 개인사가 있고 철학자에게는 개념이 중요하지만 시인에게는 감성이 중요하며 도덕가는 그가 도둑이라는 점에 주목하지만 시인은 그가 꽃과 책에 반응할 줄 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시인의 개인사 속에 한 도둑이 들어온다. 시인이 상상한 그 도둑은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로는 도둑이 아니다. 훔치러 들어왔다가 되레 무언가를 주고 가는 도둑. 그는 우리를 향해 철학적 개념이 아닌 감성으로 다가오고 도둑이라는 말을 도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술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어서 5번째 장 제목은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제는 겸허, 소욕, 지족입니다. 지휘봉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젊은 시절에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몸도 마음도 재능도 가난하던 그때 나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증거는 그 마음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라는 베토벤의 말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우수한 능력과 훌륭한 마음. 나는 우수함에 있어서는 부족할지라도 마음만은 훌륭하고 싶었고, 그런 생각이 담긴 글 나무와 아이로서 한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었다. 누군들 지휘자가 되고 싶지 않으랴, 누군들 선망의 눈길을 받고 싶지 않으랴. 그러나 영광의 좌가 나의 차지가 아님을 알아버린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다. 위로가 아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들고 무욕하게 바라보는 남산. 겸허한 마음으로 토스카니니 밑에서 플루트를 부는 즐거움. 거기에 조촐함이 있다. 자족이 있고 흔연함이 있다. 삶은 이런 방식으로 불평등을 평등화하는 것일 터이다.